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자신의 의뢰인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의 변호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변협이 본격 징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전자 기록인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사유가 뭔지 재판 쟁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공전자 기록인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2명이 유죄에서 무죄로 반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들 경찰관에 대한 유죄 선고 이후 경찰 6,500여 명은 탄원서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계속해서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는데요. 경찰들의 조직적인 반발, 재판부의 뒤집힌 판결,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해집니다. 2심 재판 현장에 법률방송이 다녀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5일 수원지법. 법정 앞에는 10명 정도 되는 현직 경찰관들과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경기 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항소심 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단속 보고서란 112 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패한 사실을 남겨 추후 합동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는 무죄. 경찰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선고 직후 사건 당사자였던 박은현 경사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진실은 밝혀졌다며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억울한 일로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안 좋으신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진실을 밝혀지고 정의가 현실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신 변호사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경찰 우리 동료분들 때문에 제가 버텨내서 결국 이렇게 무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유죄에서 무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법정에서 지난한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뭘까?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경사 등은 마사지 업소에 취업 비자가 없는 태국 여성들이 불법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 안마 시술소에 현장 출동했습니다. 현행법상 무자격 안마사의 안마 행위 현장을 현행범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이상 영장 없는 강제 수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에 손님이나 안마사가 있다 해도 마사지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이들을 체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을 발견하지 못한 박 경사 등은 추후 다시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에 대해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12 신고자가 경찰관들이 업주가 여성을 빼돌릴 시간을 줬다는 취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했고 검찰 역시 무자격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고의로 누락하고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박 경사와 윤모 경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경사 등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직 경찰관들은 릴레이 1인 시위와 6,500여 명분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미단속 보고서 제도 자체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 측 변호인단은 미단속 보고서는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단속을 실패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미단속 내역을 남겨 향후 해당 업소에 대한 후속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해당 경찰들에게 수사를 그르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에선 단속의 대상이었던 업주에 대한 증인 신문도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업주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2심 재판부는 업주와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경찰들이 업주로부터 안마사의 존재를 들어 알고 적극적으로 안마사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관계 경직협위원장은 이번 2심 선고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단속 중 미단속 보고서 내용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업소를 단속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번 2심 선고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업소를 단속하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선고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박경사 등을 대리한 김설희, 이호영, 신상진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경찰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경찰들이 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권경애 변호사에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수임해놓고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데요. 권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99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무려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자신의 의뢰인이 패소를 했는데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달이나 숨겼습니다. 이후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각서만을 건넸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파장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협회 내부적으로도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건이 비단 변호사 한 명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전체 신뢰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회 자체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이에 변협은 바로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하며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 2항은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권 변호사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배년 법무법인 해인 대표 변호사는 수임 사건에 대한 성실 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변호사로서 기본적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그간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에 비춰볼 때 최대 정직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소위 제19 감싸기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3년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총 32건으로 다른 비위까지 더해져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는 제명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저희 징계 사례에 관련 비춰봤을 때는요. 이게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같은 정확하게 동일한 사안은 있지 않았지만은 수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징계된 사례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이 아예 1심에서는 2번,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3회 쌍불로 해서 소치해야 되는 건까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김 변호사도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경우라며 통상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일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사무직원들도 기일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같은 변호사로서 일부 예외적인 이번 사태가 대다수 변호사의 경우로 국민들께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협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7년간의 길었던 싸움. 무책임한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정당한 배상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업계 내부의 엄정한 자정작용을 통해 다른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꼬마 빌딩을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결정을 하면서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꼬마 빌딩에 대한 공동대응 사례를 통해서 조세불복 청구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최근 꼬마 빌딩에 대한 공동 조세 불복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소님, 이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꼬마 빌딩 증여 시 얼마로 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꼬마 빌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얼마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의 연역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정 전 상속세법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라는 금액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처럼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감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명시한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 시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하거나 아니면 증여 같은 걸 하게 될 때 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사례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시세가 100억 원이라는 꼬마 빌딩을 내가 기준 시가가 50억 내외로 신고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꼬마 빌딩의 가액이 50억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50%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25억 원이라는 큰 세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2020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세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이나 이제 꼬마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령 이제 증여세 신고할 때 기준 시가인 50억 원으로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하고서 이제 부인을 하고서 100억 감정을 받아서 이제 시세인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무리한 과세 행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조세불복을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세청이 증여세 약 27억 원을 이제 더 부과한 조치에 불복한 건물주가 승소하면서 법원이 이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꼬마 빌딩을 신고할 때 적용했던 이제 기준 시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 법원의 판결 내용에 보면은요, 국세청의 감정가액 평가라고 하는 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즉, 이제 세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기준 시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명시된 대상자 자체도 법에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거니까, 누구는 이제 감정가액을 적용받고 누구는 감정가액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무리한 행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권한에 제동이 걸린 것 같네요. 자, 이게 법률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있겠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이제 감정가액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납세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당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50원권짜리라면 이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100억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예측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납세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조세불복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전에도 이런 공동 조세불복 사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이게 있었다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네, 그 지난주 저희가 세무조사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과세관청의 그 과세권보다는 납세자의 권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판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납세자가 승소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위원 소송에 참가한 인원만 약 한 3,700여 명 정도인 거고,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위원 청구 소송에서만 약 9천여 건으로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그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이제 국세 환급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금액만 약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듯 납세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시나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게 조세 불복 절차 같은 거나 행정소송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렇게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뭐 특히나 이런 소송에서는 이제 본인이 상황과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시행은 되지만 모두의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여도 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소송이 본인과 이제 동일한 건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불복 절차를 넘어서 이제 법원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앞서 말씀드린 그 꼬마 빌딩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세 심판원까지는 모두 다 이제 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다가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이제 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렇듯 뭐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심판 전치주의라고 해가지고 먼저는 이제 그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서 그 뒤에 이제 또 행정소송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런 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렇게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세불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 싸움인 거고, 이걸 납부하지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가산세나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좀 많이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뭐 6대 대형 로펌에서도 조세 소송에 대한 승률이 한 30% 내외다라는 수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굉장히 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를 하시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내가 이거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승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당연히 낸 세금도 돌려받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자 성격의 금액도 꼭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이런 긴 행정이나 조세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걸 미리 납부를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꼬마빌딩 사례를 통한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길고 예측하지 못하는 싸움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오른팔로 잘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있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부원장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4월 25일과 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고 5월 3일로 날짜를 바꿨다며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내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김 전 부원장 측이 말하는 보석 청구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다.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맞서며 보석을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 의원, 당직자의 저지로 다 수색하지 못한 컴퓨터 접속 기록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은 힘과 정보력을 지닌 다수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 구속 상태였음에도 현직 사선 의원과 만나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하니 변호사와 상의해봐라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달째.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돈이 오간 날짜와 시간, 내역 등을 특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재작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 6월 8일 수원 광교 버스 정류장에서 3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이 제시한 날짜입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6월 30일부터 7월 초에 경기도청 인근 도로에서 2억 원까지 모두 6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증거가 없는 불법 자금 수사는 특성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김 전 부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자를 특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미리 준비를 해서 공소 제기 전이라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뒤 일시를 제시했다며 방어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일부러 검찰이 누락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금액은 6억이고 나머지 1억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 또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검토해 신병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 최근 권경혜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사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법률적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론 권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직업윤리와 성실 의무를 저버린 변호사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업계 내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변협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 묻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법원의 역할인데요. 법원은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 당사자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불성실 변론이 사법 시스템의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발등 찍는 변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